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이번 시험에 모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올해 2018년도에는 시험 있을 때까지는 오로지 이제 주택관리사만 생각해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관리사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착실하게 수업 빠지지 않고 그리고 뭐 날새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그 외에 또 남는 시간에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특강까지 들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시험에 올해 다 1차, 2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계원리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기명입니다. 이미 이제 그 강의는 2018년도 그 21회 시험 대비로 이미 뭐 그 시간은 과거 이제 9월부터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이 한 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11월, 12월 기본 이론 과정이 또 1순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2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그 기본 우리가 1순환 했던 기본서 방문각시 교재로 뭐 수업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번 과정은 좀 심화 이론이다라고 그래서 3달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1순환보다는 조금, 1순환은 이제 2달 과정이어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이제 3순환은 그 심화 이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3달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대신에 또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과정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꼭 정리해야 될 그런 단원들에 대해서는 핵심 요약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제가 정리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유인물이 조금씩은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첫 내용이고 그리고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유인물이 없고 뭐 나중에 이제 우리 막 재고자산 회계라든지 유형자산 회계라든지 그런 경우는 재고자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뭐 자료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번 과정을 처음 회계를 들으신 분은, 처음 회계를 하신 분은 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하고 병행을 해줘야 되냐면 그 9월 달에 이루어졌던 그런 기초 이론이라고 있어요. 입문과정 부분에서도 우리 교재 내용을 전부 다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 입문과정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 봅니다. 제가 이미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좀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병원도 몇 번 다녀오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게 감기가 쉽게 나가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여러분들이 듣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물도 마시면서 또 좀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수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오늘 수업 같은 경우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 뭐 기초적인 그런 회계에 대한 뭐 목적 뭐 이런 거 기초적인 내용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뭐 정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수업을 임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이미 기초 입문 과정이나 또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출제 범위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는지 뭐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1차 과목으로 돼 있죠.
1차 과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회계 원리가 모두 다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다라는 거죠. 객관식 문제로서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회계 원리가 원래 순수한 회계 원리는 재무회계 쪽만 들어가요. 재무회계 쪽 일반적인 회계 부분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은 과목 명칭은 회계 원리예요. 과목 명칭은 회계 원리지만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 쪽 부분하고 원가 관리회계 쪽 부분하고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썼는데 이 방문각 교재도 1편, 2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1편은 재무회계 쪽입니다. 재무회계 쪽은 이제 일반 회계라고 그래요. 통상 우리가 회계 그러면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계, 즉 상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따라서 처리되고 또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그런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 쪽이에요. 그리고 제2편이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고 태어났는데, 원가 관리회계라고요. 어떤 교수들은 그냥 관리회계라고만 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가 관리회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가 관리회계는 제조업 있죠, 제조업에서 제품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제품 원가 계산. 근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물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 건조업, 대우조선 같은 거, 현대상선, 이런 데서는 이제 선박을 건조한다. 그러면, 주문받아서 생산하잖아요. 그죠? 주문받은 그 선박, 주문대로. 그러나 또, 일부 또 우리 이런 분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대량으로. 그래서 제품 생산 형태에 따라서 또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의사결정의 원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가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서 제품 원가 계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원가회계. 그리고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자는 그 원가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든지 또는 어떤 주문 수락 여부와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의사결정 부분이 이제 관리회계 부분이에요. 원가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주문 수락 여부 결정 등 여러 가지 관리적인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부분이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 원가 관리회계까지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원가회계 쪽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관리회계 쪽은 한두 문제고요. 어려워 버려요. 관리회계 쪽 문제는 어려워 버립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쪽으로 주로 중심이 출제되는데, 하여튼 현재 재무회계에서 3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2문제가.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원가관리회계까지 다 해요. 그리고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준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원가관리회계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재무회계 쪽만 32문항뿐만 열심히 했다. 이쪽은 하려고 봤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이쪽만 반복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몇 점이었냐면 65점을 맞았더라고요. 요것만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했다. 근데 저는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예. 원가 관리회계도 여기도 8문제 중에서 충분히 6문제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 볼게요. 두 개로만 나눠 보면 거의 이제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하고 이게 나눌 때 이제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이 좀 이렇게 병행되는, 좀 이론 문제라기 보기도 좀 곤란하고 계산 문제라기도 좀 곤란한 그런 회계 처리 분계 문제가 나오게 돼요. 분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이론 문제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론 문제가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14문제에서 16문제가.
뭐 35%에서 40% 정도가 지금 이론 문제로 출제돼요. 그 이론 문제는 다음 설명 중 뭐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형태로 가 이제 이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거래 내용을 줘요. 내용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그 올바른 회계 처리, 붕괴는 뭐 그런 문제도 뭐 가끔 한 두세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거의 24문제에서 26문제까지 이렇게 거의 뭐 이제 60%가 넘어가요. 60%, 65% 정도가 지금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는 거의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자료형입니다. 거의가 자료형인데,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에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상에서 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이 자료상을 가지고 매출액을 계산하고 또 들어간 원가,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이익을 계산. 이런 형태의 자료형 계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 계산 문제에서 아예 종합적으로 뭐 계산 문제가 출제돼 버립니다. 이론과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이거 처음 오신 분 보면 놀래서 다음에 안 들어올까 걱정인데, 이런 형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잠깐 790쪽을 한번 보세요. 이 790쪽,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두세 문제는 출제를 해요. 100점을 안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790쪽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문제는 사채 문제인데, 아예 사채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예요. 종합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각각 그 지문 1, 2, 3, 4, 5 지문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 그 지문마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거를 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런 그 사채 종합적 문제예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번에 합격자 모임에 있었던 분은 이거 하는데 교수님 5분이나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5분이나 걸렸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좀 실력이 좀 거신 분은 5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혹 제가 찍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채 강의하면서도 이번 작년에 제가 20회 때 강의할 때도 사채 문제는 앞으로도 종합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번에도. 그럴 때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찍어라. 시간이 없으면 뭘 찍어야 될까요? 지문이 제일 긴 걸 찍어라.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지문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 헷갈리면 또 찍을 때는 이런 걸 찍어라. 이렇게 그것도 좀 알려줄 테니까 중간에 그런 것도 좀 교재에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서 시험 볼 때 좀 활용하면 좋아요. 그거. 여러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 문제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한 문제 차이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별로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대요. 해당 안 될 거라고. 근데 자기가 막상 시험을 봤는데 다 한 문제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최종 정답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기대를 했대요. 복수 정답이 나올까? 뭐 기대를 했는데, 저하고도 한 시간 넘게도 통화도 하기도 그랬어요. 기대를 했는데, 끝내는, 제가 복수 정답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어떤 분은 그냥 저한테 막 따지듯이 왜 한 문제도 없냐고. 제가 출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하나의 운이에요, 운. 운도 좀 자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업은 제가 제1편 재무회계 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가 좀 제가 고집스럽게 해서 장점이 뭐냐면 23쪽을 보세요. 23쪽 왼쪽 이제 22쪽 페이지는 안 써져 있을 겁니다. 22쪽에 보면은 우리가 제1편 재무회계 쪽에서 1장 회계 기초거든요. 그러면 23쪽부터 이 본문 내용이에요. 회계 기초에 대한 본문 내용인데 그 22쪽에 이 1장의 회계 기초의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내용이 많은 부분, 재고자산회계, 유형자산회계 그런 경우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도 한눈에 보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은 뭐 3페이지, 4페이지까지도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 한눈에 보기가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심혈 기울여서 그쪽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 어떤 마무리 할 때라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내가 좀 여기에 일장 부분을 다 보기는 그렇고 좀 틈틈이 시간 났을 때 좀 핵심만 보려면 요 한눈에 보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미 공부하신 분은 한눈에 보기가 잘 들어옵니다. 뭐 3분 안에면 다 내용이 들어와 버려요. 3분 안에면. 이걸 잘 활용해줘요. 중간중간에 틈틈 시간 나면 한눈에 보기만 이렇게 자꾸 해주면 흐름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각 장이 끝나면 잠깐 35쪽을 보세요. 각각 이렇게 장이 끝나면은 또 여기를, 넣지 말자. 너무 페이지가 많이 나온다. 요즘 또 수험생들은 책이 너무 두꺼우면 싫어한다. 그래서 뭐 문제를 넣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꼭 고집을 해서 문제 넣었어요. 실제 내상 문제라고. 그래서 각각 장마다 다 실제 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제가 다 100% 풀어주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두 문제씩 이번에는 좀 3달 과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거기 문제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항상 시험 끝난 다음에 내 기본서 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됐는지 확인을 제가 하는데 유사하게 출제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이거 그 문제를 아주 좋은 문제들만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좀 책을 좀 새 책을 해서 바꾸려고 그래도 너무 문제가 좋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일부씩을 좀 제가 바꿔주기는 하지만 하여튼 문제 좋으니까 제가 이번 과정은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좀 문제도 많이 풀어주겠지만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복적으로 문제 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기본서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출판사 교재 제 입장에서 제가 요거 11년째 교재를 쓰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이 다른 출판사 교재로도 제가 강의도 해봤지만 아주 그 출제 포인트를 못 맞춰요. 회계에 대한 그 포인트를 못 맞춥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공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회계를 아니까 빨리 합격하시더라고. 그분들한테는 저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책을 정말 잘 써놨다. 자기도 회계학을 이렇게 전공했지만 이 책이 정말 잘 써놨다. 그래서 좀만 한번 강의 받고라도 스스로 혼자 볼 수 있도록 설명식으로 써놨고 각각마다 기본 내재들이 또 있어요. 내용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내재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본서만 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 공부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출판사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주택관리사 시험은 물론 회계원리가 100점 만점으로 하지만 우리는 100점을 안 맞아도 60점 이상만 맞아도 합격을 하니까 다른 교재까지 볼 필요 없다. 이 교재도 저도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내용을 빠지지 않고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100점을 안 맞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안 맞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 예를 들면 10명 뽑는다고 하면 내가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95점을 맞아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선발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나 자격증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원리에서 60점 나오면 거의 합격하더라고. 이번에 그 합격 시험을 보니까 최저 적게 맞은 사람이 65점이요. 제일 많은 사람이 87.5 맞으더라고. 예. 그러니까 보통 막 75점, 막 67.5, 막, 뭐 이렇게 적게 맞은 사람이 65점, 이렇게 합격자 중에서. 60점 넘으면 거의 합격을 해요. 회계원리에서. 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편, 재무회계. 재무회계고, 그러면서, 23쪽, 바로 본문, 제 1장입니다. 회계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한 문제 이상 출제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그 회계에 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초 부분을 좀 잘 정리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 용어 같은 것들이 나와요. 용어정의, 용어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29쪽에, 재무제표 관련 규정이에요. 재무제표 관련 규정인데, 재무제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재무제표 부분은 재무보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보고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저 뒤쪽에 17장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를 많이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많게는 7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보통 4, 5문제가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별도 17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회계감사 부분이에요. 32쪽. 회계감사 부분. 그래서 이 그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재무제표가 보고되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인 입장에서 검토해가지고 감사 의견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이 회계감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감사 의견이 표명되는지, 어떤 감사 의견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쪽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4쪽에다가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23쪽에 회계의라든지 회계의 목적, 회계 목적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회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회계 기초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회계 개념이다. 회계 개념이다. 회계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회계의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 회계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회계란 이렇다라는 겁니다. 회계란 이렇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이거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회사는 주식회사를 가정해요.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를 가정해요. 그러면 주식회사, 이 회사 명칭은 대한이네.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자, 옛날에는 이해관계자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보이용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보이용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회사와 관련된 여러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근데, 크게 이 정보 이용자를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 그런 이해관계자, 그런 정보 이용자를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러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러는데, 누가 될까요? 당연히 경영진이 되겠죠. 경영진은 그 기업에 여러 가지 경영 의사결정을 해요. 많죠. 뭐, 공장을 더 늘릴 것인지, 예? 공장을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더 늘릴 것인지, 또 공장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품을 외부에다가
부품을 수주를 줄 것인지 자가 제조할 것인지 부품을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이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 수립 등 여러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이제 경영진이죠. 그러면 이 경영진은 그러한 의사결정, 주문 수락 등 그런 의사결정을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내부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이용한다. 그래서 경영진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외부적인 의사결정한다라고 그래요. 외부적인 의사결정. 당연히 이제 뭐 투자 의사결정, 그 회사에다 뭐 더 투자할 것인지,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용, 그 기업의 어떤 신용 상태에 관련된 의사결정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이용자를 외부 정보이용자입니다. 그럼 외부 정보이용자가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있죠. 투자자가 있죠? 투자자가. 여기서 이 투자자는 지금 현재 투자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돼요. 잠재적인 투자. 이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그런 잠재적인 투자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 그러면 주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주. 물론 이 주식에 투자한 자 주주인데 이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도 포함돼. 근데 통상 여러분들 투자자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야? 주주. 그죠? 주주. 근데 또 이 투자자만 있나요? 이 회사에다가 자금을 빌려준 자 있을 거 아닙니까? 빌려준 자, 자금의 대여자가 있겠죠. 대여자 및 어떤 채권자, 그죠? 이 회사에다 자금을 대여자는 대여된 원금, 회수라든지 또 이자, 회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 대여자뿐만 아니라 기타 또 다수가 있죠. 기타 다수가. 뭐 종업원도 당연히 해당될 거고요. 예, 종업원도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고객도 해당될 거고, 고객도. 그 기업의 소비자도. 뭐 소비자도 해당될 거고, 뭐 일반 대중 다 해당됩니다. 일반 대중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또 정부도 되고요. 정부 등. 이런 다 뭐요? 정보 이용자입니다. 다 정보 이용자예요.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 기업에서 일어난 거래나 사건, 어떤 경제적인 사건, 거래라고 그래, 거래 통상. 거래를 측정해요. 거래 금액을 측정하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집계를 해요. 현금만 따로, 건물만 따로, 매출액만 따로, 종업원 급여 부분을 따로,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집계를 요약이라고 표현해요. 요약 등을 해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측정도 하고, 측정 기준이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일정한 측정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고, 또 기록 원리가 있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집계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이용자한테 그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정보를 보고해요. 그리고 정보를 이 사람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 과정, 정보 전달하는 과정이 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회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란 결론적입니다. 회계란 그 기업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사건을 금액으로 측정해서 기록을 해서 항목별로 집계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런 기업의 정보를 보고하게 되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과정, 그런 활동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회계에 들어가. 금액을 측정하는 거, 일정한 측정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는 거, 나중에 측정 기준 배워요. 측정 기준 배웁니다. 그 다음에 기록 방법이 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런 식으로 기록 원리가 있어. 그런 원리에 따라서 기록해요. 그리고 항목별로 집계입니다. 시산표를 통해서 항목별로 집계를 해요. 집계입니다. 집계해서. 그리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보고되고, 전달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회계다. 보고 과정도 회계고, 전달하게 되는 과정도 회계고, 기록하는 거, 항목별로 집계하는 거, 금액을 측정하는 거, 전부 다 회계 들어갑니다. 회계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계 목적이라고 그래요. 회계 목적은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회계 목적은. 회계 목적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 자원 배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 이 말이 포인트예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라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회계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회계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래를 측정해서 기록해서 이런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죠. 그러면서 회계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계 정보는 활용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라고 하고 또는 회계 정보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24쪽에 보면 그 위에 제일 위에 보충학습에 보면 뭐 이렇게 정보 이용자를 제가 구분해 놨죠.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해 놨죠. 이게 시험에 내진 않아요. 뭐 다음 중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닌 자는 그런 문제 안 내요.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참고로 이제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이런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읽어보라는 의미로 뭐 참고에 그건 보충학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회계 정보 기능을 봐요. 자,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가 이제 회계 정보예요. 제공되는 정보 회계 정보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어떤 효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효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용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교재는 제가 기능이라고 했네. 기능이라고 했고 또는 효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회계 정보의 효익,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는 결론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가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회계 정보는.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출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동그라미 1항입니다. 동그라미 1항. 하여튼 회계 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 정보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더라 이거예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더라. 알겠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동그라미 2항입니다. 동그라미 2항. 당연히 보세요. 정보 이용자들은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체제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그로 인해서 한정된 자원 또는 희소된 자원은 한정돼 있죠. 희소한 자원이죠.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이거요.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이런 기능이 있어요. 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실현해 줍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회계 정보는 이것 이외에도 또 누구에게도 이용되냐면은 정부의 어떤 가격 규제 등 뭐 이런 데도 이용되기도 해요. 이런 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 수립 등에도 이용되더라 이거요. 정책 수립 등에도 이용되더라. 회계 정보는 정책 수립 등에도 이용되더라 이거요. 정책 수립 등에도 이용됩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는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더라.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가 제공된다. 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경영. 경영자도 어떤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그 중에서 꼭 요 동그라미 2번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막 시험에 자주 나와요. 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에 한정돼 있죠. 그래서 어떤 자원 배분에 관한 그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해주는 기능이 있다. 효율적 배분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꼭 기능이 있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맞는 말로 나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회계의 목적, 유용성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론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것은 그러면 답을 알려줄게요. 틀린 것은 나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써진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그렇죠? 회계 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때 부정적으로 써진 거 그걸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네. 그리고 25쪽에 보면 이제 회계 단위가 있고 회계 연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계 단위는 중요성이 없고 회계 연도가 중요하는데 일단 먼저 그 회계 단위라고 있는데 회계 단위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기록하고 측정해서 보고의 단위예요. 보고의 단위.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측정 기록 등을 해서 정보를 보고하죠. 그럴 때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고 기록도 하고 측정 기록도 해서 보고할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고의 단위라고 볼 수도 있어. 보고의 단위,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 회사별로 장소적으로 구분돼 있지. 여러분들 그 똑같은 전자회사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장소적으로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달리 기록해서 보고하자 이거야. 삼성전자 따로 측정해서 기록해서 보고하고 LG전자 따로 측정해서 기록해서 보고하죠. 네? 그죠? 이렇게 장소적 구분이라고도 하고 어떤 보고의 단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고의 단위. 이제 측정해서 기록해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별로 보고를 하죠. 회사별로. 그래서 회계 단위는 그냥 회사 단위별로 장소적으로 구분된 회사별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따로 보고하고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도 따로 보고하고 등 이렇게 보고의 단위 어떻게 보고하고 있다? 회사별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죠? 다만 우리는 지배회사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2개 이상 회사가 하나로도 보고할 수도 있어요. 하나로도. 그걸 우리는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이렇게 또 보고할 수도 있어. 삼성 계열 많죠. 회사가 250개다. 그러면 하나로 결합해서 또 보고할 수도 있어. 그런 것을 결합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결합재무제표. 그래서 연결이나 결합 보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회계 단위는 회사별로 보고한다. 회사별로 측정도 하고 기록도 해서 회사별로 정보용이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제. 그래서 회계 단위는 보고의 단위인데 회사별로 보고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사별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 회사라도 2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고하기도 해요. 본사 따로, 지사 따로, 독립채산제에 따라서 그렇게 측정해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연결도 안 나와요. 결합도 안 나옵니다. 회사별로 보고한다. 이런 측면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기간이라고 있는데 회계기간 이거는 보고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계연도 그럽니다. 회계연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출제자만 하며 회계기간이 회계연도 보고기간 이런 식으로 출제자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회계기간은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 문제에서, 각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고 기간은 그래요. 보고 기간,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죠? 그래서 회계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1년으로 한다. 달력으로 1년으로 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달력으로 1년이죠? 달력으로 1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계 기간을 했을 때 2018년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회계 기간이죠. 그죠? 그럼 현재 진행되는 회계 기간을 우리는 앞으로 당기란 말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당기 손익으로 한다. 당기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예,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당기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회계 기간이다. 그러면 기업은요, 옛날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가정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요. 설립할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것도 문제에 주어져요. 앞으로도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을 합니다. 계속된다는 가정을 해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회계 기간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 회계 기간을 해왔겠죠? 2017년도를 우리가 앞으로 전기라고 그래요. 예? 전기. 작년이란 말 안 쓰고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 그러면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이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9년도도 계속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특별하지 않으면 내년 2019년도도 또 회계원리 강의를 또 할 거야. 기업도 계속된다는 가정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2019년도 다음 기간을 차기라고 표현해요. 차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전전기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차차기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전기, 단기, 차기 이 정도. 다음 연도라고 해도 되고 직전 연도라고 해도 되고요. 전기는 직전 연도라고 해도 되고 차기는 다음 연도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단기 회계기간이 언제 시작됐어? 1월 1일. 이걸 우리가 개시일인데 개시일이라는 용어보다는 무조건 시험은 기초라고 나옵니다. 개시일 개념보다는 기초 게 나와요. 자, 그리고 12월 31일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기말이란 말 주로 사용해요. 물론 종료일이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전기 12월 30일 날 현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그 10,000원을 올해 초로 넘어오겠죠? 올해 초로 넘어온 거. 넘기는 것은 앞으로 2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월이 무조건 다음 기로 넘기는 거 2월이라고 그래요. 2월. 그러면 보세요. 자, 전기 말의 금액이 올해 1월 1일 기초로 2월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기 2월이라고 표현해요. 전기 2월. 그러면 당해 기말치 금액은 다음 차기 초로 넘기죠? 그래서 다음 기로 넘긴다 그래서 차기 2월 그래요. 그럼 출제자 맘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초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기 2월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전기 2월 금액이 얼마, 차기 2월 금액이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 출제자 맘이요. 그러면 전기 2월은 기초 금액이고 단기 기초 금액이고 차기 2월은 단기 기말 금액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 이제 요 1년 기간으로 이제 통상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분명히 하는데 이렇게 1년 기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어요. 52주 1년이 52주 어제 1월 1일 날에 저희 집사람이 계획을 짠다고 2018년도 그러면서 여보 1년이 몇 주야? 그러더라고요. 몇 주야? 54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54주가 아니라 52주라고 그랬어요. 52주. 1년 52주지. 그러니까 52주 기간을 보고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보고 기간은 관행이 인정돼요. 관행이 인정된다라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2주 기간을 보고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실무적 이유로 52주 기간을 보고 기간으로 하는 관행도 인정돼요. 인정됩니다. 인정은 아니냐 한다 그러면 틀려.
52주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그걸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그래. 당연히 보고할 때 보고서로 재무적 정보를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보고서라고 그래. 그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그래.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통상은 1년 단위로 이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요.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서예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체 재무제표란 말 쓰기도 하고 전체, 예? 전체란 말 또는 연차라고 해도 돼. 또는 뭐라고 한다? 연차.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 또는 연차 재무제표 그래요. 예. 전체 재무제표, 연차 재무제표. 근데 그냥 이 전체 재무제표 또는 연차 재무제표를 통상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그래. 통상 재무제표는 이걸 말해요. 1년 단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작년 말에도 보고했을 것이고 작년 말에도 올해 말에도 또 보고했죠. 이렇게 1년 단위로. 이게 이제 전체 재무제표인데 참고로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6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반기별이라고 그래. 반기별 보고서라고 그래. 반기별.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분기별 보고서라고 그래. 분기별 보고서. 그러면 반기별 보고서나 분기별 보고서는 1년 연간 재무제표에 비하면 기간이 짧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 보고한다. 그래서 중간 재무제표라고 그래. 중간 재무제표. 또는 중간 재무보고 그래요. 중간 재무보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중간 재무제표로는 시험에 다루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중간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다루지 않고 연차 재무제표에 다뤄요. 연차 재무제표에 다루는데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이 중간 재무제표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즉시 그때그때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중간 재무제표는 적시성을 높여준다라고 그래요. 적시성이 높아진다. 적시성이라는 것은 제때에 보고하자는 거예요. 제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제때에 보고하자는 것이 적시성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제때 보고를 하면 뭐요? 중간 보고나 또는 반기별 보고, 분기별 보고 꼭 적시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전체 재무제표는 꼭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신뢰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인 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 이제 이거 지문이 나와요. 시험이 나옵니다. 연차 재무제표는 중간 재무보고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연차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지문 내기도 해.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하면 뭐가 높다? 적시성이 높다. 여기까지 이번 과정은 알아둬야 돼요. 조금 더 기본보다 조금 더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연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00 뒤쪽 부록편에는 그 20회 때 기출 문제가 773쪽을 보세요. 773쪽에 있습니다. 그 20회 기출 문제가 부록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위에 당구장 표시를 보세요. 당구장 표시. 자,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또 뭐라고 했어? 회계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계기간. 773쪽이에요. 77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은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렇게.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와요. 문제를 풀어라. 그냥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머릿속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달력으로 1년을 보고 기간. 저도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잠깐 777쪽을 한번 보세요. 777쪽에 그 8번에 보면은
8번 보면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 재무제표 뭐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을 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 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 관행은 인정돼 금지돼? 인정되죠. 근데 금지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실무적 이유로 인해서 52주 기간을 보고 기간 관행이 뭐야? 인정된다는 거지. 근데 금지된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설명한 것들은 출제가 돼요. 40문제나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25쪽. 다시 25쪽. 자, 25쪽에 보면은요, 이제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있고 특수 목적 보고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원래 크게 정보용자가 다수인 외부 정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의 내부 정보용자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모든 정보용자한테 보고되는, 그런 보고가 일반 목적이라고 그래. 예? 모든 정보용자한테 욕구에 충족하는 보고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그래.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죠? 그런데 특수한 어떤 특수한 내부 정보용자인 경영진에 대해서만 어떤 정보를 보고하는 거. 이게 이제 특수 목적이라고 그래. 특수 목적. 그러면 다수의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되는 재무보고서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되겠죠. 이게 이제 통상 재무제표예요. 통상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이에요. 여러 다수한테 보고되는 재무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러나 경영진한테 특수한 형태로 사업보고서, 경영진한테 보고되는 사업보고서, 또 뭐 이사의 보고서, 또 뭐 통계표, 이렇게 특수한 어떤 정보이용자한테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보고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특수목적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특수목적 보고서인 이사의 보고서, 통계표, 예산표, 뭐 그런 것은 우리 출제가 안 됩니다. 일반 목적인 재무보고, 재무제표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자, 차이는 이겁니다. 차이는, 이거,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정기적으로 보고돼요. 1년 단위, 주로 정기적으로 보고되는데, 특수목적 보고는 경영자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다 보고해야 돼. 그때그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된다는 거죠. 특수목적 보고서는 수시로 보고돼요. 수시로 보고된다. 자, 그리고 가로 6에 거래 이중성과 그다음에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는데 자,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 자, 거래 이중성이라는데 같이 이제 그 북이랑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어떤 거래가 생겼습니다. 이 거래를 나중에 경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거래가 생겼어요. 회사가 처음으로 현금 2,000원을 주주가 출자해서 회사가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현금 2,000원 출자했던 거를 기록을 할 때 나눠서 기록해요. 반으로 나눠서 기록할 때 기록의 왼쪽을 앞으로 차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기록의 왼쪽을 차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록할 때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의 원리가 있어. 현금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출자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대변에 기록한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금 2,000원이 출자된 겁니다. 2,000원. 그러면 현금 2,000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출자로 인해서 자본금도 2,000원 기록하죠. 2,000원 기록. 이렇게 차변 대변 양쪽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기록. 이런 거 우리가 이중 기록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북이라고 그래. 기록할 북이에요. 북이.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이런 북이를 복시북이라고 그래. 복시북이. 복시북이가 뭔지 알겠네. 복시북이는 해당 거래 내용을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양쪽의 거래에 대한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계정 과목과 거래 금액, 대변 계정 과목과 거래 금액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이런 걸 우리가 복시북이라고 그래. 복시북이. 그러면 이번에 1년 동안에 보고기간, 이번 1년 동안의 보고기간 동안에 4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어. 4건의 거래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현금 2,000원 출자 거래 있죠. 양쪽에 2,000원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하나 거래마다 그 거래마다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에 동일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동일 금액으로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일 금액으로 변동되니까 동일 금액으로 변동됐으니까 기록을 해요. 동일 금액으로. 이런 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거래에서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에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한다. 이 거래 이중성이요. 그러면 이번에 4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4건의 거래를 다 같은 금액으로 기록했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금액만 합계를 하는 것을 차변 합계라고 그래요. 그럼 차변 합계가 3,8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변의 금액도 4건 거래 금액도 지금까 합치면 대변 합계가 나오겠죠. 그럼 대변 합계도 얼마 나온다? 3,800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건의 거래를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냈을 때 3,800원으로 일치하죠. 이렇게 전체적인 합계가 일치하는 거, 전체 합계가 일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대변과 차변이 평형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거래 이중성이나 대차 평균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하는 복시프기의 가장 근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기록합니까? 가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버리죠. 가기부 쓸 때 주로 이제 일자란이 있고 금전 출납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일자란이 있고 적요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현금 중심으로 가기부는 기록해요. 현금 중심으로. 그래서 현금이 뭘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고 뭘로 인해서 지출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잔액이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그래서 현금 중심으로 주로 가계부를 기록해요. 현금 중심으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가계북이에요. 가계에서 기록한 북이다. 그러면 이런 가계북이 등은 차변 대변 나눠서 기록하지 않았죠. 자, 이런 기록 방법은 단식북이라고 그래요. 단식북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북이는 무조건 복식북이에요. 기업의 회사에서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한다? 복식북이로. 예, 그래서 기업북이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은 복식북이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식북이고 기업의 회사의 거래니까 복식북이로 기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나중에 기록할 방법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에 관한 개념도 설명했네. 자, 우리는 북이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한다. 근데 기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장 방법에 따라 복식북이, 단식북이. 복식북이는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에 양쪽에 기록한다. 같은 금액으로 양쪽에 기록한다. 단식북이는 그런 차변 대변 나누지 않고 기록하는 거다. 기업에서 기록되는 것은 다 복식북이다. 그리고 복식북이에는 하나의 거래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기록한다. 거래 이중성. 따라서 전체적인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된다. 대차평균의 원리. 겠죠? 거래 이중성이나 대차평균의 원리는 어디에 이용된다? 복식북이 이용되는 원리예요. 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요. 해계를 내가 오늘 어떻게 정리했어요? 측정, 기록, 요약 등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측정, 기록이 있죠. 북이는 핵의 일부에 불과해요. 북이는 단순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북이는 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 핵의가 훨씬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북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해. 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거래 이중성, 대차평균 원리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가로 7의 26쪽에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것이 있어요.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가로 7 한국채택 국제 기준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